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세문 회장님께서 개회를 진행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장님께서는 지금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청중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개회사는 백현욱 부회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그리고 한국여자생 국제이사 백현욱입니다. 원래 오늘 박세문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워낙 여성가총일로 노심초사 발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급격한 변화이며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46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교육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화두로 어디 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이버상으로 연결된 세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로 인한 지구적 공간을 넘어선 소통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등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변화들은 미래 세대의 삶이 현재와는 매우 다를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여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지향적인 교육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한국교육학회 회장이신 강성보 고대 교수님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자로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새로운 교육기법 거꾸로 교실을 직접 운영하시며 그 실효성을 체험하고 계신 청주 은호고등학교 김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교육 정책을 말씀해 주실 서울대학교 백승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서울대학교 권한남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100년지기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한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떤 교육 정책을 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자로 수고해 주실 환경부 김경희 사무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럼을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여성과총 담당 명관 여러분에게도 역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문 여성과총 회장님 대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성보 교육학회 회장님께서 포스트모던 사회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강성보 회장님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울시 하이서울 장학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내셨고 현재는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이력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보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강성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섭외를 받고 오늘 아침에 발표에 이르기까지 너무 자상하게 그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대학에서 조직도 해보고 남자 직원들 많이 다뤄봤지만 정말 좀 엉성합니다. 엉성하고 지금 우리 학회 회장단도 남성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마지막에 제가 챙기느라고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확실히 세심하고 배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오늘 강의 내에도 비슷한 얘기 좀 나오죠. 제 전공은 교육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나오신 백순건 제가 동의하는 서울대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방법론이 아니어서 세시한 교육 방법에 관한 얘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대략적인 방향,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부탁하실 때 제4차 산업혁명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미에 후반부 반 정도를 원고를 PPT를 넣어놓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과학자분들이시고 그분들이 더 잘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제가 주제넘게 나설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교육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앞으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앞부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 시간이 거의 아마 다 강의 시간이 되게 잡힐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여덟 번쯤 눌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21세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 많이 하지만 우선 재작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걸 천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포스트 모던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부각된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난 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 혹은 뭐 인공지능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를 뜻하는 것이냐? 아마 여기 계신 50대, 60대 이후 분들은 전근대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근대적이다. 저 사람이 생각하면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행동이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쉽게 말하면 고리타분하다는 얘기죠. 좀 시대에 낙후됐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그런 사회가 있었고 그 전근대 사회에 이어서 이제 근대사회 혹은 현대사회 모더니즘을 번역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근대사로 번역했고 어떤 학자는 현대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다 흔히 잘 아는 산업화 시대 즉 근대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 사회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 이제 그 시대 부분을 보면 뭐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근현대 사회는 18세기부터 20세기 정도. 그러면 전근대 사회는 17세기 이전. 그렇게 본다면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는 통칭해서 21세기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대들이 조금 계시기 때문에 성장기 때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과거에 좀 주술적인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근대 사회를 쉽게 말해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전근대 사회를 우리는 마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근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속에는, 만물 속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령.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숲에 가면 숲에 요정이 있고, 호수에 가면 호수에 요정이 있고,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삼진한령이 있고, 그리고 그 산신령한테 빌어야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는 다 영이 깃들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의사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그 사람의 몸 속에 영이 들어갔다. 근데 영 중에서도 나쁜 영, 악령이죠.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의사를 부르는 게 아니죠. 악령을 쫓아내려면 무당이죠.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깃들어 있는 악령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구슬하고 했던 거죠. 그런 세계가 근대사입니다. 정근대사에. 그래서 마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근대 사회가 도래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이 생활 패턴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자, 근대 사회 혹은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성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다. 리전, 합리적 세계관. 아마 선생님께서 젊었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아마 요즘보다도 옛날에 더 많이 썼을 겁니다. 돈 계산할 때도 서로 내려고 싸우는 모습을 서양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라는 게 서구 사회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구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성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머리와 가슴으로 쪼개서 본다면 이 머리가 지배하는 사회, 쉽게 말하면 머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공부가 지배하는 사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입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이성적 세계관은 또 다른 표현으로 과학적 세계관이다 라고 되죠. 그래서 이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해체시킨 것이 뭔가 하면 마술적 세계관의 해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 이제 벽지학교 지산 쪽에서 다녔는데 그게 마을에서 보면 한 몇백 미터 산 떨어진 곳에 물레방아가 있고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 여름이 되면 파란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도깨비 불꽃이다. 그래서 어른들도 밤늦게는 그 길을 피해 다닙니다. 저 먼 길을 돌아서 저 동네 시장 갔다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근대사회가 돌아가면서 과학자들이 그걸 파헤치죠. 그래서 파헤쳐봤더니 그 사람 공동 묘시 무덤에서 사람이 시신 뼈에서 나온 인이 반사돼가지고 그런 불빛이 나오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해버리죠. 이거 동네 사람들은 아니다, 도깨비 분명히 있다, 봤다는 사람 많다, 뿔이 다렸다. 그걸 계속 믿었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때 계속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근대사회가 돌아오면서부터 과학자들이 그걸 파헤치고 입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애들은 도깨비가 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달나라에
토끼가 살고 있어요. 복토끼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토끼 모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동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970년대가 70년 후반, 초반인가? 1960년 후반, 아폴로가 이제 달에 착륙해서 그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우주인이 이제 드디어 달나라에 착륙을 합니다. 발을 딛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다 비추고 여기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다 비춰줍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지. 그때부터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낭만적인 마술적 세계관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씩 다 깨져버렸죠. 해체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삭막한 세계로 좀 로맨틱한 생각을 하는 상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자꾸 이제 이 과학적 세계관, 이성적 세계관에 의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죠. 냉랭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돌아오면서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스 베이컨 가장 대표적인 거죠. 지식 중심주의, 학력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해야 머리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죠. 머리가 나쁘면 성공하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그게 뭔가면 머리를 쓰는 직업만 성공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등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뭐 판쟁이, 그림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스포츠를 경멸하고 또 음악 하는 사람을 딴따라 이렇게 칭하고 굉장히 폄하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은 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안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 그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뭐 할래? 가수 되겠습니다. 남진 같은 가수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에서 다 파버리더라고요. 소방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방수냐? 최소한 그 당시에는 장군 아니면 대통령.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애들은 자기가 그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방수 되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되겠습니다. 쫓겨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편하게 다른 전문용어로 얘기했지만 일단 큰 걸 크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위인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위인전도 많이 있죠. 지금 애들 위인전 잘 안 씁니다. 별로 안 씁니다.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생활 주변적인 거 이런 것으로 관심이 다 바뀐 거죠. 옛날에 큰 거 있지만 지금 작은 거 좋아. 생활 주변적인 것으로. 자, 이 이성적 세계관 예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서 다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대략 뭐 좀 빠른 선진국 같은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고. 자, 그럼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예를 들면 근대 사회가 이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머리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합리성을 존중하는 사회인데 과연 합리적인 삶이 행복한 삶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낭만적인 마술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이성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이 마술적 세계관을 다 해체시키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딱딱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액자는 네모여야 되느냐? 왜 모든 탁자는 네모 아니면 못하게 되느냐? 시계가 동그랗지 않고 세모형 시계만 안 되느냐? 아마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그런 시계를 뭐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어떻게 뭐라 저게 촌스럽게. 모든 것이 규격화되시죠. 합리적으로. 자, 그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냐? 행복한 사회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 문화 예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고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 중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리 중심이죠. 그렇다면 그 상대되는 개념은 감성 중심입니다. 가슴 중심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갖다 주는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합리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미얀마의 용병이 그 영국 용병이 그 전투 중에 혼자 낙오됩니다.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이제 그 낙오된 용병을 찾기 위해서 수신을 합니다. 근데 이 그 미얀마의 정글 속에서 지도도 없이 방향을 찾아서 탈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을 피해서 탈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멀쩡한 재정신에는 이성을 차려서 길을 찾으겠지만 당황하게 되면 아는 길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갑자기 한다다 집에 일하게 집 전화번호 전화하는 그 정도로 이제 당황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용병도 이제 그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군인들이 이제 일주일 이상 수렵을 해가지고 드디어 발견했어요. 찾았습니다. 보통 그 뭐 일주일 지나면 이 기아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추구의 증상이 죽었어야 증상인데 이 용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송을 시키는데 보니까 손을 죽을 오른쪽에 죽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그 소대장이 펴봅니다. 억지로 펴봤더니 그 속에서 사실 정글 지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용병이 정글 지도를 보면서 찾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국 지하철, 영국 런던에 지하철 티켓이 있어요. 지하철 그 지도. 그 나중에 이제 의식해보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걸 두고 있었냐? 나는 사경을 해낼 때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런던에 있는 A를 지하철 타고 그 노선 타고 가서 그 A를 만나려는 그 일념으로 자기는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려면 정글 지도를 가지고 보고 그걸 보고 헤맸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사이고 혹은 비합리적인 사유인데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과학에 발전해서 편하긴 하지만 이제 그 지쳐버렸어요. 행복한 삶이 뭘까? 이런 또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버스가 굴러서 뭐 어머니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가슴을 움켜쥐고서 그 가슴 안을 봤더니 우리 내가 울고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래 엄마는 다시 또 만들어도 돼. 자, 엄마가 살아나면 애기는 또 만들어도 돼. 그러다면 엄마가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래 내가 살면 애는 또 만들 수 있어. 내가 살아야 돼. 그 애를 버리고 자기가 살 수 있어. 그러나 엄마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리고 애를 살리고 모성의 본능이죠. 아가페적인 내리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비합리적인 것이 과연 인간에게서 나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술, 문화 이런 쪽 분야를 서술해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형성됩니다. 즉 이성적 세계관을 또다시 깨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물론 이견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걸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좀 가격한 레디컬한 그런 포스트 모더니스트도 있지만 아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됐냐. 그래서 근대 사회의 바탕 위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는 또 형성되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보자. 이렇게 좀 유효한 입장도 있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감성 중심의 사회가 있고 이 감성 영향이 강한 것은 여성이다. 이건 최근 20세기 와서 여러 교육 철학 등등에서도 교육학에서도 밝혀진 겁니다. 감성 영향이 강한 것은 여성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21세기 사회는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 그걸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이성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사회는 남성이 지배했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사회는 남성이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죠. 가부장제 사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21세기 사회는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 즉 감성 중심 사회라는 얘기는 감성 영향이 강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십시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이긴 하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제 여성들이 부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죠. 그런 사회가 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들이 하는 행정보다 여성들이 하는 행정이 훨씬 더 세심하고 배려적이고 꼼꼼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살짝 시간 놓쳐주는데 새벽까지 문자 왔더라고요. 너무 감동해서 제가 답장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와야 됩니다. 저는 아들이 있고 딸만 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회가 와야 제 딸들이 빛을 보기 때문에라도 저는 어디가 집에 가면 항상 남자가 좋은 자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자는 좋은 자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순문 교수님 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대사회는 대서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대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큰 원리, 원칙, 틀, 규칙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교 사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남녀 7세 부동산, 남자 여자가 7살 되면 이제 같이 자리 앉아서 된다든지 여필 정부 이런 것들 그거는 반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런 큰 틀이 지배했던 사회가 근대사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된다. 모자를 써야 된다. 그것은 전교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 학교의 대서사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대가족 제도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곧 길이고 집입니다. 법입니다. 아버지나 며느리가 함부로 그게 말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은 큰 말씀입니다. 큰 말씀, 즉 대서사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 가족들이 다 따라야 할,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손자든 손녀든 누구든 다 따라야 할 그 가정에서의 대서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즉 대서사가 지배하는 사회가 이 근대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바로 이 대서사가 해체되고 소서사로 바뀝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이제 가족 예를 들었지만 가족이 대가족 제도가 이제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고 또 핵가족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왕이었었어요. 이 시대는 근대사회 때는 가부상제 사회니까 엄마가 꼼짝 못했죠. 저희들 어머니 시대는 꼼짝 못했어요. 정말 남자 손에 행복한 시대죠. 그런데 이제 어느 틈에가부터 이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행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무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 보신 분들 아침에 남편분들 밥상 차려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는 새벽까지 나가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한 가정 핵가족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해체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 구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로부터 모든 가족 부서에게 똑같이 나눠져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우리 휴가를 어디로 가지? 옛날 같은 아빠가 이렇게 결정하죠. 그러나 지금은 아빠 혼자서 산으로 가고 어디 이미 다 예약해놔서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정했어? 왜 아빠 마음대로 정했어? 난리 나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그러면 각자 의견을 표출합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 세대 같으면 아버지가 너 의견 얘기해봐.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1학년도 당당히 얘기합니다. 판결 행사죠. 모두 다 똑같이 작은 목소리를 크게 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작은 목소리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더자입니다. 그것은 지위와의 관계없이 옛날에는 양반들만 큰 소리 쳤지만 지금은 저 어떤 직종에 있든 간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무시 못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저 말단 직원이 반발했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자를 수 있죠. 이 시대는 못 자릅니다. 노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노조가 힘을 합쳐서 반발하죠. 자, 그래서 이 대서사가 해체되고 소서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겠다. 그렇게 본다면 4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4개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사결정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이 시대 때는 의사결정 어떻게 합니까? 보스가 결정합니다. 보스. 난 뭐하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회사 들은 사장, 국가 같은 대통령. 그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권위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권위주의가 해체된 사회다. 지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모든 국민이 결정하기도. 나라 같으면, 가정 같으면,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적 절차, 이게 굉장히 존중되는 사회로 바뀐 거죠. 옛날에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미국 영화 보면 좀 이상이 있었죠. 애들이 말 안 듣는 건 그냥 우리 같은 막 비싼데 한 대 때리면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했을 때라는데 저게 왜 저럴까? 그냥 한 대 때리면 끝나는데 그때 저희들은 체벌 권위주의 시대 때 한참 살고 있을 때니까 한 방이 끝날 일을 왜 저렇게 오랫동안 끌고 그냥 끌려 집에 끌려다니고 뭐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왔죠. 보스 모든 살고 오면서 그렇게 됐죠. 지금 초등학교사, 고등학교사 선생님 계시지만 학생들 손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60명이 학생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60개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매일은 60개의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개개의 목소리를 다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법, 이분법인데 이 근대사회 때는 노말과 에버노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언행, 생각과 행동 중에서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부엌에 가서 밥을 하는 것은 여성, 그러니까 남자가 부엌 끝에 얼쩡거리고 하면 쫓아냈어요. 옛날에. 남자가 왜 이틀 와? 세탁 빨래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성 그렇게 되고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으면 노말한 행동. 실내에서 모자를 많이 쓰면 굉장히 에고노말한 행동입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작했는데 만약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때 체벌은 폭력적인 체벌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폭력적인 체벌이 있습니다. 거의 군대 수준을 갖고. 그러니까 이 근대사회 때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정상과 비정상, 노말과 에버노말. 예를 들면 지금 서치 같은 경우 좀 안으로 끌어져 있거나 아니면 전부 다 밖으로 꺼내서 있는 게 그때 정상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와이셔츠를 앞에 반은 집어넣고 뒤에 반은 끄집어 내가지고 학교를 가고 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미치는 거야. 왜?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정상 노말인데 반은 집어넣고 반은 안 넣기 때문에 에브노말이죠. 에브노말은 비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친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 때는 안 미쳤는데 미친놈 치웠다 해가지고 정신병원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 어제 저녁에 잠이 안 나가지고 잠시 텔레비를 새벽에 켰더니 축구 보려고 했더니 그 한국 근대 여성 중에 뭐 김일엽 선임, 나의 해석,
그 화가 뭐 이런 세 사람이 근대 여성 3명이 소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죠.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에고노마라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바람을 폈어요. 김일력 선생님 막 3번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여러 남성들하고 같이 잠자리 하고 유명한 스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이제 선임장을 하셨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 근대성 선구자인데 이 시대 아닙니까? 완전히 미친 여자 취급받는 손가락질 당하고 나의 속도 마찬가지.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앞서가서 미친 사람을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신병 가면 그 진짜로 미쳐서 나옵니다. 안 미치던 사람이 진짜 미쳐서 그 제가 군대 생활을 봤어요. 군대 생활을 때 보니까 제가 그 공수부대 의무관장을 했기에 병원 입원했는데 거기에 정신병동이 있어요. 걔들은 엄청나게 군기를 잡아요. 완전히 막 그 공수부대도 더한 그 규율을 잡아. 근데 군대 생활 하기 싫어서 미친놈 행세해가지고 진짜로 그 정신병을 입원한 놈도 있어요. 군대 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제자로. 걔들은 들어가면 진짜 미쳐서 나와요. 그 속에서 엄청 체벌도 하고 엄청나니까 폭력도 하고 하니까 미친놈 행세하다가 진짜 미친놈이 돼서 나와요. 오히려 미치던 사람은 치료돼서 나오는 놈이 있는데 어쨌든 노말과 에보노말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학교 상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에보노말한 행동을 생각을 노말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교육장이고 상담장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때는 그 교복이 이제 일자바지 쭉 돼 있는데 좀 보기 좋게 그때 나팔바지 진짜 유행했어요. 그 일부 이제 남학생들은 그걸 통을 크게 나팔바지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교문에서 이제 근육 주변에 걸리죠. 걸리면 자 학교의 대서사 학교의 대서사는 큰 틀 교칙은 모든 학생 360명 한 학년 360명 전교 3,000명 1,000명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규격화된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이놈이 그걸 벗어났어요. 그러면 에보노말이지. 그러면 이제 근육주임이 어떨 거죠? 바다를 칩니다. 10대, 20대 치면서 너 내일부터 이 바지 고쳐올래 안 고쳐올래? 쉽게 말하면 에보노말한 바지를 노말한 바지로 만들어 오겠느냐? 바꾸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는 선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상담, 교육, 선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요즘 그걸 다 말로 해야 되니까 요즘 설득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힘들죠.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떠들어 좀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그 생각과 행동을 이제 행동의 틀에 잡혀있던 근대 사회가 이제 그게 해체됩니다. 참 실내에서 모자를 쓰든 말든 그걸 제가 실제로 95년도에 고려대학 교수를 받는데 그 해에 어느 날 강의 마치고 그 사범대 교수 퀴즈를 들었어요. 들어서 좀 앉아있는데 정년퇴임을 그 얼마 1, 2년 앞둔 그 노 교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제 더러워서 뭐 교수 못해보겠다. 빨리 퇴임해야지 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수업시간에 모자를 누가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길래 모자를 벗어라. 처음에 벗으라 했더니 내가 안 벗더래요. 그래서 너 왜 모자 안 벗냐?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왜 모자를 벗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벗어라 벗지 뭐 하지 마라 하고 소리 치는데 이 학생이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해요. 왜 벗어야 되냐고 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도 제가 조용할 때 얘기했더니 모자를 안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노멀한 생각, 행동, 노멀하지 못한 생각, 행동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무조건 모자를 벗어야 말이에요. 그게 상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일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던한 부모들과 포스트 모던한 사고를 하는 청소년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이 많아서 가출하고 그 당시에 가출하고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상담해 보면 이제 바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서 이런 이제 근대 사회 그 잔재들이 많이 있겠죠. 뭐 말하는 것과 대부분 말을 구분해놓고 부모들이 인위적으로 구분해놓고 너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연한 그런 학교들도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포스트 모던한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은 이제 걷어내야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눈여겨봐야 되죠. 지금 2000년대 들어온 지가 벌써 17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과감하게 해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지갑 속에는 부적이 있습니다. 이 부적은 이 시대의 산물이다. 마술적 시기가. 지금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학 때 갈 때마다, 명절 때 갈 때마다, 생신 때 가면, 시골 가면 꼭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안 하고 그때 들고 왔다가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자꾸 드시니까 그래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해드리자 이게 효도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고 다녔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서 이것이 어머니의 부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듬직해. 그래서 가지고 다녔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마술적 세요. 지난번 정치 얘기하면 되지만 뭐 약간 또 무당이 있었는데 무속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나의 종교입니다. 무속신앙 하나의 종교입니다. 비과학적인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 믿는 사람도 오해를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점쟁이집까지 접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해로. 그런데 직종으로 보면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대통령, 다른 후보들 전부 다 좀 집에 가서 물어보고 불안하니까 4년마다 선거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제일 앞장서서 무속신앙 비판을 여전히 그 전근대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언제부터 근대화냐, 산업화냐 학자들 따라서 이론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1900년 초반부터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보는 학자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냐? 침략이 우선이지 무슨 뭐 근대화냐? 침략의 부산물로 근대화가 좀 되건 있지만 순수한 측면에서 근대화는 아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이 태도되고 나서부터다. 그리고 1960년도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과정이 한 50일, 60일밖에 안 됩니다. 서구 유럽 사회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그러면 몇십 년 만에 만약 60년도로 따지면 한 5, 60년 만에 서구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근대화, 산업화가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런 가치관을 많이 물려받았고 또 어느 텀에도 보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애들이 모자 쓰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금방지게 그리고 이런 뭐 주스도 들고 찍 마시고 있어요. 주스 쏘라고 좀 약간 대학이 걸리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부터 그래 이런 내가 이런 강의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저는 좀 선구적으로 따서 그래서 그래. 이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나도 이 시대에서 나는 정년퇴임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러한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그 청소년 세대 대학생들의 문화를 같이 따라가려고 바뀌고 영화도 보고 개콘도 어떨 때는 보고 의도적으로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묻지도 않아. 자, 그런 사회, 대서사가 해체되고 이분법이 해체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들으면 공질지향적인 사회가 이질지향적인 사회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아까 대서사가 중시됐던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석박사 애들 데리고 7-8명 데리고 중국 가서 오늘 점심 사주마. 그래서 그 교수님 먼저 시킵시오. 교수님이 짜장면 시킵니다. 그러면 박사도 선배가 가만히 있다가 뭐 드시고요? 잠깐 생각하다가 짜장면. 다 짜장면. 그 시대는 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뭐 우동, 짬뽕 섞여 있으면 무슨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 다투기라고. 지금은 고객이 왕이지만 이 시대 때는 고객이 왕이 시대가 아닙니다. 주인이 왕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주인이 내가 음식 주는데 말이 많아. 시키더라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럼 이제 지 교수님이 짜장면 시키면 딱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짜장면 가격이 2가격인데 이것하고 최소한 동급을 시켜야지. 더 높은 거 비싼 거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는 동급이 우동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동을 시키면 되는데 어제 지금 술을 많이 마셨다. 발전한다. 우동 물국물 있는 거 먹고 싶지만 교수님이 국물이 없는 쪽으로 하는데 내가 국물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왜? 우리가 남이냐? 선생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야 돼. 또 선배들 손을 뱉기 갔으면 선배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야 돼. 그래야 선배가 역시 너 역시 우동 시키면 야야 무슨 우동이야? 짜장 시키냐? 국살해 또 국살하고. 자, 그런 시대가 바로 근대사회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그만 보소사가 존중되는 사회, 작은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 그래서 94년대 고대 와가지고 대학원 되고 저한테 중국 갔더니 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뭐 시키려고 그랬지. 그래서 저는 짬뽕을 좋아하기 짬뽕 시켰어요. 그래서 짬뽕은 선택지가 많잖아요. 짬뽕 밑에 짜장, 우동까지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다음 애부터가 바로 삼선 볶음밥부터 가격도 몇천 대 비싸고 국물 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각자 만들어 시켜. 그리고 저녁 때니까 뭐 술 한잔 할래? 당연히 뭐 빼갈 시키면 빼갈 먹었죠. 그랬더니 한 놈은 저는 맥주 먹을래 맥주 시키고 한 놈은 단어 시키고 속에서 막 울라지 확 나는데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 부분입니다. 후반 부분 실제로 있었던데 제가 겪은 세대니까 자 그런 걸 저는 극복해서 됐습니다. 지금 이질지향의 사회죠. 지금 뭐 당연히 어디 가면 뭐 당연히 다 각자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대 때는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뭐 커피숍 가도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고 뭐 단일 품목이죠. 맥주도 뭐 두 종류밖에 없고 그런데 요즘은 뭐 맥주집 가도 맥주 주제 그러면 무슨 맥주요? 저희는 뭐 하이톤 카스 뭐 아니면 뭐 칭따오 이렇게 지칭해죠. 그게 이제 아마 미국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는 벌써 1990년대 이전부터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양화된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 근대사회는 단일화된 사회. 그래서 총체적인 사고, 총체적인 교육, 집단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성립했던 시대가 가능했던 시대가 이 시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되죠. 다양화된 사회, 다원화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 다원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그 부분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지금 뭐 포스트 모던의 큰 틀은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근대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다른 차이점, 전개되는 과정, 부분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되고 이제 그 남은 이제 과제들이 이제 인간과 자연의 사회, 종교와 종교의 사회 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장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회적 관계이자 교육적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기 오염 엄청나게 심하죠. 그리고 이미 물 부족고가 됐어요. 물 부족고가 됐고 북한산에 등산가도 약수터마다 가봐도 뭘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해발 800m, 900m인데도 다 식수로 부족한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GNP 뭐 몇만 불 돼서 후손들에게 물린들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살 수 있겠어요? 지속 가능한 삶 자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그런 재화가 아니죠. 걔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맑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음대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계속 파괴해가면서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돈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부탄 같은 데서 크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 간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아마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참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박사 논문은 유대교의 하시디즘 쪽인데 유대교, 주다이즘인데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전쟁사학자들이 하면 이 유사일로 지구상에서 일어난 전쟁 횟수가 한 26,000번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종교 전쟁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종교라는 것이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뭐 상식으로 보시면 십자군 전쟁, 다 중동 전쟁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 중동뿐만 동남아 같은 데서 다 터지고 있는 전쟁이 전부 다 종교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 교육을 잘하면 건전한 종교관을 심어준다면 청소년들에게 인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90%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한 20년 좀 전에 교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밑에 박사과정에 뭐 선임도 들어오시고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뭐 신부님도 들어오세요. 공부하러.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집이 방학동이라 가지고 화계사 불교대학 주말반을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 초파일이 가까워지니까 한 달 전에 그 화계사 입구에 화계사가 이제 큰 길에서 골목으로 한 3, 400m 정도 가는데 그 입구에 한신대학교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미션스쿨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부가 딴 데로 저 밑으로 옮겨가고 이제 대학원생들만 거기 있었어요. 한신대학교 대학원. 초파일 한 달 전쯤 되니까 대학원생들이 플래카드를 갖다 걸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태극권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약간 많은데 뭐라고 끝나가면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한신대학교 대학원생 이렇게 해서 갖다 걸. 그리고 박에서 와서 일 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니까 크리스마스 한 달 전쯤에 화계에서 스님들이 또 플래카드를 갖다 걸 입구에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가서 일 도와주고. 자, 상대편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니까 그 상대편도 이쪽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 줍니다. 만약에 이 초파일쯤 됐을 때 화계사 스님들이 스스로 자축한다고 입구에다가 그 골목 입구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화계사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한신대학교 대학원생들 보니까 이게 뭐야 남의 학교 앞에 말이야 이런 불교 이런 걸 갖다 붙이고 말이야. 그래서 대학원생 몇 명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칼로 찢었다. 그 광경을 지나가던 화계사 스님이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화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소림사로 바뀝니다. 중사 해가지고 가자. 한신대하고 습격하는 마찬가지 반대로 또 그런 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아기 예수님 그렇게 자축하도록 써붙여놨다면 이제 또 보고하라고 오겠죠. 이게 종교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절대주의 너무 지나치게 종교 절대주의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내 종교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내 종교만을 통해서만이 천당에 갈 수 있고 뭐 극락에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나오려고 나만큼 똑똑한 교수에서 나오라고 그래.
나보러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벌떡 떠들죠. 절대주의 통하지 않죠. 그런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 절대주의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왕왕 생기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좀 논란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뭐 불교에서는 뭐 대체로 있는데 로마 캐톨릭 그 바오로 15년 전인가 바오로 교황께서 캐톨릭도 인정했어요.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당 갈 수 있는 길은 캐톨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개신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 뜻이죠. 종교 상대주의다. 상대편인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종교육을 잘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많은 교육가들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가정과 학교가 그렇게 됩니다. 부모나 이런 분들이 뭐 이런 관련 일에 지금 신경하고 시험했지만 거의 다 됐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사회는 머리 중심사회, 지식 중심사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크고 가슴은 쪼그라든 반쪽 인간, 하프맨을 만들었어요. 반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지식은 많은데 감성, 도덕성, 정서, 가치, 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뭡니까? 산업화 시대 때 지식 위주의 교육, 머리만 키우는 교육을 해서 짱구 같은 인간을 만들어냈지만 똑똑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 그 휴증으로 온갖 사건이 정계규칙들을 그래서 다 버리죠. 그것들이 다 그러한 교육의 결과입니다. 근대 산업화의 잘못된 부산물들이죠. 이건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조인간을 만들어낸다, 인조지능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앞으로 뭐 딥러닝 등 고도화에 의해서 이제 인조지능인간이 예를 들면 인조인간이 인조로봇이 예를 들면 인간을 또 지배할 수도 있는 잘못된 그런 또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문제들, 자,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인조인간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기술을 만들고 다 하는 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인간이 반듯해야 되겠죠. 당연히 반듯해야죠. 그래야 반듯한 인조인간이 나오겠죠. 우리가 핵폭탄도 반듯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김정은 같은 사람한테 가게 되면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살상 무게가 됩니다.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인성교육은 더 강화됩니다. 인성교육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전인교육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이 주로 재미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이제 전달해야 될 교육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교재 연구할 때 찾아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례를 만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아까 이제 과거의 근대 사회 때는 대서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어요. 가정에서는 넘버원, 보스에 있는 아버지는 굉장히 편했죠. 방바닥에 둬서 텔레비전에서 물 가져와, 이렇게 해라, 신문 가져와, 읽어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런 권위주의가 해체되죠. 반권위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사결정은 가정과 학교, 기업 모든 데서 대화적 절차를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우리는 한 번도 받는 적이 없고 현재의 교육과제도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국회 의사들 가보십시오. 어떻게 국정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 거의 준 깡패 집단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 시대 때는 아테네의 그 시장 쪽에 포럼 아고라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원로들이 모여서 국가의 문제를 막 토론합니다.
그 토론 문화를 젊은 애들이 가서 봅니다. 그걸 이제 그 파이다 보고서라고 하는 이 교사, 오늘날 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귀족의 아이들 데리고 글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국가의 문제, 여러 중요한 핫 이슈들을 이 원로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토론의 기본 자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학생들 데리고 갑니다. 국회에서 나가는데 가면 막 싸우고 욕설하고 막 몸싸움하는 거 보고 그런 애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실현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모범을 보이고 이런 대화 교육을 차제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뭐 초중등학교 못하면 대학교에서 떨어졌지만 대학교에서라도 그걸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근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차이점을 잘 헤아리시면 여기 나온 교육 방식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그때 자료는 많이 줬지만 기계 쓰는 것과 다른 인성을 많이 얘기하죠. 인조인간이 가지 못하는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인조인간을 알파고에서 봤지만 인조인간을 능가하지 못할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인조인간을 넘기고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 협치라고 하는데 이제 협업을 해줘. 협업. 인간의 역량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인조인간이 이제 채워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가져야만이 얘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IBM, 왓슨, 메디컬 닥터라고 다 하죠. 빅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한두 가지 현상을 보고 현상만 보고도 크나큰 진리를 발견하는 게 인간이죠.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수십 년 동안 사과나무 들이고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보고 큰 많이 위력을 비춰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환원법 리다피가 들어왔는데 좀 정리가 할 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종의 통찰이 비슷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키워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빅데이터 없이도 스몰 데이터만 가지고도 인간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육, 그런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아마 굉장히 오늘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따로 우리 모셔서 다시 시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이미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사실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도로 말씀을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못하신 말씀은 이어지는 패널 또 토론 때에 또 말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석교육과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제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김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혜영 선생님은 정주 운호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거꾸로 교실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저희 이웃인데요. 이웃 사촌입니다. 백수문 교수님입니다. 교육학과 교수이시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펼쳐야 될지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이력은 그 자료집에 있는 여러 사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6분 정도로 발언을 해주셔야 또 토론할 시간이 있어서요. 토론 저희가 하이라이트라서 플로어 토론입니다. 죄송하지만 6분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혜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중소도시 청주에서 이렇게 교직에 또 정년을 얼마 안 남은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또 저를 바라보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선생님 얼굴 인상이 참 좋아지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전할 얘기가 아까 교수님이 정말 잘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장에 제가 교사로서의 보는 관점,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지가 과연 집에서 또는 멀리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용감하게 이렇게 서울까지 왔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말 그대로 거꾸로 교실입니다. 거꾸로 교실은 쉽게 생각한다면 예전에 제가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숙제는 집에 가서 하던 방식을 이제는 거꾸로 집에서 제 강의를 듣고 학교 안에서는 숙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 수업으로 바뀐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한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올해 35년째인데 32년까지는 강의식 수업을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수업 준비를 그리고 수업에서는 제가 그래도 대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순간 학생들이 제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제 수업이 정말 잘하는 수업인지 알았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제가 수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저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학생들을 갖다가 제가 한 톤을 가지고 한 기준을 가지고 수업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이렇게 새로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2년이 되고 한 3년 전에 저는 명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갈 때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출석부를 들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를 반겨주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잠을 깨우고 그리고 수업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벌써 10분이 흘렀고 10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수업을 시작했을 때 서서히 학생들의 머리는 무거워져서 잠을 청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교사의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직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학생들은 말 그대로 저가 냄새내는 교사, 필요 없는 교사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이 모습을 보고서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제가 용기 있게 제가 아들과 딸한테 제 심정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저한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려놔도 좋겠다 라고 했지만 저랑 현장에서 교직을 선택한 제 딸은 차가운 말로 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변화가 있고 학생이 변하는데 아빠는 예전 그대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따끔한 충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 여동생한테 심한 욕설을 가하면서
나는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네가 교육에서 1년밖에 안 된 교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해서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제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학생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 교육이 과연 어떠한 교육인지 연수를 다녀오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픔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에 아직도 스카이를 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 현장에서 스카이를 보내는 많은 학교를 보내는 학생은 그 학교는 정말 잘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르고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친구 간의 우정도, 그 다음에 소중함도, 그 다음에 협력하는 모습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실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를 하면 제가 인사를 받지만 저는 남들이 쓰지 않는 교실을 제가 깨끗이 정리해서 제가 그 수업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오면 5분 전에 그 학생들의 이름을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잘 잊어먹기 때문에 사진첩을 가지고 그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서 문 앞에서 학생들 올 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앉으면 제가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면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저한테 답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제 삶을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해야 된다고 해서 수업을 바로 진행을 했지만 저는 수업 진행 전에 오늘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제가 오면서 느꼈던 얘기,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5분 정도, 6분 정도 인성교육을 합니다. 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활동지를 줍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중간에 앉아서 제가 활동지를 주면 친구들끼리 3, 3, 5 모어서 쟤네들끼리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등을 두들겨주는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자세면 훌륭한 자세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게 학교 교실의 수업 현장이라고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밖에서만 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은 교사가 학생들 다 교육 망치는 걸로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들어오셔서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또 이런저런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셨다가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복도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했더니 뭐 하고 있구먼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아까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했지만 그 권위가 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을 많이 한 게 지네들이 뭘 어떻게 할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자기들끼리 협업하고 또 수학 선생님 자체가 수학 선생님 중에 우리 교실 안에 한 5, 6명은 신마루 고등학생인데도 중학교 수준도 못하는 수포자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걔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고 제가 손길을 가하면 1시간 동안 행복합니다. 그놈들이 수학 문제를 꼭 잘 풀어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어우러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주면 그 교육 현장에서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자녀분들이 지금 다 큰 분도 계실 테고 손녀, 손자가 지금 학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도 이 사각형 틀 안에서 선생님들은 내 수업을 바라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과연 이 수업의 내용을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잘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의도 한 10여 분이 지나면 졸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은 놀입니다. 말 그대로 지네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어주면 자기들끼리 그 문화가 형성이 되고 지금 아까 4차 산업혁명 준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핸드폰을 제일 먼저 울린 사람이 접니다. 교실 안에서 핸드폰을 울리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 학생한테 지적을 가하고 교무실에 내려와서 훈계를 합니다. 저는 쓰다듬어 줍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그런 틀이 바뀌어지면 학생들은 행복한 것이고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출근할 때 라디오에서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차 안에서 독백합니다. 나는 행복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는 그 기쁨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학생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진실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대학을 가고 사회에 갔을 때 분명히 사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인간으로 필요한 가정을 이끌면서 잘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은 이제는 로봇이 인간을 많은 부분을 다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달라지면 학생도 행복하고 가르치는 교사도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그 많은 분들 여성 과학자 뭐 있죠 여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아마 꼭 필요하신 분인데 정말 앞으로 나가셔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교육의 문화에 정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도 내가 왜 이 대학에 오게 됐고 이 전공을 왜 해야 되는지를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지 그리고 보수를 가지고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과학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자가 되겠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해달라고 해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교육 현장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학생들은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정말 현대에 잘 부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남자가 현재도 적응을 못하면서 지금 미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아줘야 되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한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고 저는 얼마 안 남은 이 교직생활 행복하게 우리 제자들과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그 여성과청 포럼에서 그 현장 선생님을 모시려면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 회장님과 제가 SBS에서 이렇게 공부파를 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간증의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명퇴를 앞두고 플랫버닝, 거꾸로 학습을 만나면서 학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따님이 나오셨고 사위가 나오셨는데 모두 수학교사 집안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이제 감명 깊게 듣고 모셔야 되겠다. 이 주제에 가장 맞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의 기대를 충족 이상으로 해주셨는데요. 플립던이 이제 거꾸로 학습은 2013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초중고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모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인성적인 거, 수학도 인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진도 나가기가 바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강의, 지식 전달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인성과 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있는 토론 중심, 강선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화적 기법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법을 먼저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소통으로 어떻게 행복한 수학 교실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어 왔는가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백승근 교수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그 강성도 회장님도 그랬는데 이 모임에 그 간사님이 워낙 문자를 많이 보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며칠 전에는 또 이 원고를 통으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다 읽고 오셨을 테니까 할 얘기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강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슬라이드 2개 가지고 다 끝내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다 알아서 읽고 오시고 알아서 하시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얼굴 뵙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 착각하는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워낙 많은데 그 중에 저는 그 2개만 얘기해도 오늘 대충 얘기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년지 대계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자꾸 교육자를 갖다 붙인 다음에 자꾸 뭔가를 설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아까로 따지면 그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입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백년지 대계고 그 앞에 자꾸 교육을 갖다 붙이고 뭔가를 설계를 하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원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육자 앞에 붙여갖고 교육학자가 왜 설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냐고 자꾸 혼내는데 원전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자기들이 오해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원전이 어딨냐 하면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사마천이 그럽니다. 사마천 당시에 한 2000년 전까지는 대충 역사로 기록을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옛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 옛말에 이르기를 1년을 잘 먹고 살려면 곡식을 잘 길러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곡식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년을 잘 먹고 살려면 나무를 잘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년을 잘 먹고 잘 살려면 사람을 키운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덕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는 축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건데 근데 원래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덕을 베풀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비슷한 또 오해가 있죠. 뭐 이렇게 천하지 대본 이러면 자꾸 이렇게 앞에 자꾸 농자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기야 뭐 자기 마음대로 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니까 중소기업이 천하지 대본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또 천하지 대본은 또 농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중용에 나오는 중야자가 천하지 대본인데요. 대개는 인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효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원래 중용에도 보면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게 성이고, 그러니까 천명을 성이라 그러고 성을 따르는 게 도라 그러고 도 닦는 게 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 거는 내가 닦는 거지 옆에서 닦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교육은 내가 하는 거고, 백년지 대계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덕을 쌓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은 뭐 오늘 말씀하시는 거꾸로 교육이 됐든 뭐 포스트 모던이 됐든 기본적으로 도 닦는 사람에게 옆에서 지도하고 지원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계획을 세우면 그게 친절이 되겠어요? 누구에게 뭔가를 배려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쟤 좀 배려해줘 이러면 이게 배려가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교육을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서 지도하고 지시해서 그게 따라서 뭔가를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다 망쳐놨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얘기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획이 도 닦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불편하게 자꾸 썼습니다. 도를 닦는 사람을 다 도와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도 닦는 건 또 대학에도 나오는데요. 뭐 이를테면 일단 경물 취재하고 성심을 가지고 수신제가 취급을 해야 되는데, 도 닦아야 되는 사람의 교사가 도 닦을 시간을 안 줘요. 뭐 교사들에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교사한테 도 닦을 시간을 안 주고 도 닦는 애를 지원하라 하니까 지원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의 선생님들이 도를 닦아야 되는데 대학의 선생님들이 도 닦을 시간을 안 줍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를 닦으라고 하면 교수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럽니다. 나 뭐 할 일 없냐? 시킬 일 없냐? 뭐 해야 될 일 없냐? 뭐 그런 일들부터 시작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교육하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이 학교 생활 관리 지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 지침이 초등학교에는 한 150쪽 정도 되고요. 중등에는 한 200쪽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지침과 그 내용으로 학생을 지도하려니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를 일단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규제 철폐가, 저는 교육에 있어서도 규제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저는 그 똑똑한 이유가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똑똑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가면 바보를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학교가 사실은 똑똑한 애들의 창의성이나 호기심이나 많은 부분들을 저는
없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섣부른 것보다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자꾸 지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바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예전으로 따지면 도서관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작소 같은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만들어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게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든 어느 때든 가서 커피 마시다가도 아이디어가 생각하면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디자인해보고 하는 일들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대학교에 이 메이크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요새 공공도서관 정말 많이 만들고요. 요 앞에 서울 시청에도 도서관 많이 만드는데 가보면 다 그냥 책만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은 게 만화책이죠. 애들이 제일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만화책 갖다 놓고 소설책 갖다 놓고 하는 이 그냥 일반 하드카피 갖다 놓는 거에서 저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빨리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그 안에 실험실도 만들고 체험실도 만들고 공작소도 만들고 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빨리 4차 혁명 시대로 바꿔줄 일이지 그거를 맨날 학생들 붙잡아 놓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그 오늘의 논의를 그 한자에서 듣고 왔는데 백년지대계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새로운 해석이었는데요.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백년을 잘 살려면 천하지대본 돌을 닦는다라는 새로운 해석, 저한테는 새로워집니다. 해석을 교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자보다는 그 영어가 조금 더 편해서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상기가 되었습니다.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루트인데 educare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러니까 애라는 것은 밖으로 꺼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ducation의 그 단어가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의 잠재력을 믿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기다리면서 꺼내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교육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는 규제 철폐,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다. 두 번째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학생들이 실험하고 고민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창작소 같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너무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으신데 시간은 자꾸 도망을 갑니다. 저희가 이제 10분을 있는데 강 교수님께서 이 두 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2분으로 정확히 지키셔옵니다. 2분으로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문 교수님은 전공이 교육방법 쪽,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 이념 철학 쪽인데, 되게 이제 방법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가들이 마지막에 이 철학 쪽으로 좀 이렇게 큰 표집을 드려봤는데, 지금 우리 백 교수님이 오늘 주로 철학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교육개발원장 한 번 더 임기를 더 하셨어야 한국 교육이 좀 더 지원장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근대사회 때는 머리만 큰 교육을 시켜서 결국 하프면 반쪽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감성 중심 사회가 도래했다고 해서 그 감성만 크게 쏟아주면 이제 가슴만 크고 머리도 조금 이제 그런 또 인간, 그런 또 기형적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그 머리도 크고 가슴도 큰 풀리맨을
뭐 전인교육을 해서 전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전인교육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 사회 때의 그 머리만 큰 교육의 실패를 기고삼아서 감정 중심의 사회가 되는 지금 시점에서 머리도 크면서 동tek한 큰 그런 온전한 인간, 전인적 인간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컴플리트 러닝도 있고 에프로타 교육, 버추얼 러닝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컴플리트 러닝인데 우리는 이런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현장의 교사들이 자기가 같은 학생들의 수준과 대상에 따라서 많은 그런 교육 이론들을 선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A 이론, B 이론, C 이론을 조합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그 때에 따라서 무조건 자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교사들이 많은 그런 이론들을 일단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인성교육은 여전히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입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의 성자 페스탈로지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 교사는 수학만 잘 가르치는데 그 영어 교사는 영어만 잘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페스탈로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학 교사는 수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국어 교사는 국어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미술 교사는 미술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총착은 교육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 우리나라 선조들이 얘기했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모든 교과목의 교사나 교수들이 적절한 계기를 만들어서 인성교육, 사람다운 사람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강선모 교수님 제안한 것처럼 대화적 기법, 누구와의 대화적 기법을 플로와의 대화적 기법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을 남았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로어에서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하신 점. 마이크. 김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대학에서 확률론을 가르치면 확률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정리나 뭐 정의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요.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학생들 평가를 성적을 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방법 쓴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서만 10% 뭐 20% A는 F로 이거를 제가 정함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룹 티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뭘 써내면 그 성적을 그렇게 자기네 그 룰에 교육부 룰에 안 해도 돼서 이제 그런 목적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성적 내는 데에 가장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끼리 대여섯 명씩 호흡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 특히 고등학교 때 더 어려우셨을 텐데 성적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역시 또 성적 문제가 이게 끝머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수업은 강의시 수업했을 때는 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거든요. 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제 수업을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강의 수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반론의 제기를 하는데 제 수업을
2달, 3달을 생활하다 보면서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 그 학생은 받아들이고 또 인정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세상에 나와서 잘못 사는 건 아니라는 것도 본인도 알게끔 만들어준다면 그 학생들은 어우러집니다. 90점 받은 학생들은 90점 맞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못한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또 20점 받은 학생은 자기를 가르쳐준 친구한테 감사를 느끼면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인정하게끔 하기만 해주면 큰 문제 없이 다른 교과목보다 제가 더 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저의 수업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새 교육부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생기부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는데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서열화되면서도 그게 그 학생들이 나는 못한다 잘한다 그런 평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해주면서 같이 더불어가는 그런 교실 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에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요즘 발전에 관한 저기를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얘가 수학을 처음에는 20점 맞았는데 나중에는 50점 맞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70점 맞았는데 80점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발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그거를 A를 주실 수 있는 것 그런 저희가 있는 건지 그런 그 융통성 어떤 그런 걸 하려면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이버스 해야 되고 훨씬 다이버스 하니까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 대학 그 성적 산출과 고등학교 성적 산출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70점 맞은 학생이 90점을 맞아서 성취도 향상된 부분, 또 20점 맞은 학생이 또 그 성적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교과 능력,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고 해서 교과목 선생님이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사 여부를 넣어서 그냥 강의식 수업할 때는 누구나 보더라도 다 글로써 그냥 표현했는데 저의 그 평가의 그 방법의 세부 능력 특상기를 보면 그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내용을 교수님들이 보시고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그 평가 내용이 새로운 글이면 그 학생한테 질문을 하면 그 학생이 자신 있게 자기가 학교의 수학 시간에 활동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서술하지 점수로 이렇게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게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학생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틀 가지고 그냥 조각 맞추기는 됐지만 제 글로써 그냥 학생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진정한 교수님은 그 학생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질문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지금 눈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 사회자분 여러 가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절묘하게 토론자, 기조 강연자를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문을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논문은 서론으로 시작하죠. 교육 철학 하시는 분이 대부분 서론 전공자십니다. 그리고 방법 전공자, 논문 두 번째는 서론, 그 다음에 방법인데 백승근 교수님은 교육 방법 전공자이시고요.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또 결과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하나의 논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론에서는 강 교수님께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감성과 소서사시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화해가 저는 다른 표현을 할 때 하모니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종교와 종교와의 조화, 지식과 삶보다는 감성이 더 조화로, 이성과 감성 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에서는 전인 교육과 대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론으로서는 백 교수님께서는 우리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 학교에. 학교에 있는 온갖 규제를 철폐를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보다는 펀 플레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그 플립버니 대화적 방법, 소서사시가 강조되는 그 방법을 해보니까 본인도 즐겁고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고 학생도 즐거운 배움 속에서 인성이 묻어나는 그런 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가 돌아올 우리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인데요. 하나의 방법은 4차 산업이 축복인가 유토피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